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가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종 예비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제기를 비롯해 군사 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아랑곳 없이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구속됐습니다. 동거 관계인 남녀는 신생아가 사망하자 밭에 안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정책은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기에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 그러니까 국가가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가 축소돼 발표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방만한 재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을 때여서였을까요? 국가 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로 나오자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리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저 소식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정부의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미래의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산정하는 건데 당시 정부가 발표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81.1%였습니다.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홍 전 부총리가 산출된 전망치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 실무진은 153%와 129% 두 가지 안을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홍 전 장관은 재차 지시를 내렸고 담당 국장도 시간이 없다며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퇴직한 홍 전 부총리의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자료를 통보 조치를 했고 해당 국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채무 증가 등 외부 비판을 우려해 장기 재정 전망 수치를 왜곡 축소하며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까 봐라고 하지만 하얀 거짓말도 거짓은 거짓이죠. 그것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짓말을 지시한 거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감사원 출입하는 이송식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우선 문제가 됐던 2020년 당시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2020년 한 해에만 추경을 무려 4차례나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재정 지출이 방만해지니까 자연히 빚도 크게 늘어났겠죠. 네. 통계를 보면 2020년에 국가 채무가 크게 늘었고요. 2021년, 22년 계속해서 악화했습니다. 야당이던 보수 진영은 나라 살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국가 채무에 대한 통계치가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식까지도 알려주면서 하라고 시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된 건 2060년의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입니다. 불과 5년 만에 수치가 2배 이상 악화됐거든요. 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생긴 거죠. 홍 전 부총리는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서 실무진에게 추계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결국 국가 채무 전망 비율이 두 자릿수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실무진들은 반발했겠네요. 이렇게 갑자기 통계 방식을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네네. 같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실무자들은 전례가 없다 또는 언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는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다면서 밀어붙였다는 것이 이번에 공개된 감사 내용입니다. 당시 국정감사에도 이런 추정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심각함을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의도적이든 안 의도적이든 잘못된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홍남기 전 총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감사원은 홍 전 정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네, 홍 전 부총리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당시의 재정 여건과 또 국가 채무, 대외 관계를 모두 감안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일단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인사 자료 통보 조치만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건이 일종의 정책 결정 사안이라는 점과 또 홍 전 부총리가 이미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주택 통계를 또 조작한 데 이어서 물론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국가 재정 통계도 문제가 됐던 거네요. 네, 이성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한이 적대 행위를 금지할 것을 약속하며 체결했던 9.19 군사 합의는 결국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전면 파기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효력을 완전 정지하기로 한 건데 이에 따라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 제약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 등 그동안 3,600번 이상 합의를 위반해온 북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따라 우리 군은 접경지역 군사활동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서북도서 해상 사격과 비무장지대 중심 5km 안에서 제한된 사격과 연대급 이상의 훈련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재개도 언제든 시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별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과 훈련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경우 제약은 없다면서도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제거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추가 도발하면 응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남과 북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수록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포탄이 떨어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강재문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물통을 베개로 삼을 만큼 열악한 상황 아래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자 주민들이 대피해 나선 모습입니다. 그것이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대북 심리전에 도용된 수단들은 우리의 타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까지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자 접경 지역에 있는 연천 주민들은 9년 전 기억이 다시금 선명해집니다. 예, 저기 뭐 마당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면사무소 그 거리 다 모여서 막 대피하고 그랬었어요. 평생을 연천에서 지낸 주민들은 대북 방송은 물론 총소리까지도 익숙하다 설명했습니다. 방송하면 여기도 이제 밤에는 여기까지 들리는데 대응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애들이 포를 쏜 게 그저 태풍전망대 앞에 하나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쪽 철책 바깥에 떨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민복지센터 바로 앞에서도 북한군의 총탄이 떨어진 흔적이 확인됩니다. 불과 몇 미터만 차이가 있었어도 건물은 물론 주민 피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대피 훈련도 이뤄지는 중입니다. 면사무소라 거기 방공호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 가서 연습 들어간 적이 있지. 강대강 국면 속 남북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근심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거라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며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에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정부 부처와 협의해 오물풍선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관련 부처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야당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실익 없이 안보 불안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입니까? 국가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책임 공방만 벌이면서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러다간 21대 초기 국회에서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몽땅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7일 원구성 방침을 정하고 연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강조한 건 관례입니다.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합의 정신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을 내세웠습니다. 법 여건만으로도 본회의 개최는 물론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과 협상이 안 되면 18개 상임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장 견제를 위한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운영위를 뺏기는 순간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힘겨루기 속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반쪽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새 국회의장단을 뽑을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자당 몫인 국회 부의장 선출 연기는 물론 원구성 협상 불발 시 본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석으로 석방된 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송 대표 일단 옥중에서도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해서 그랬었죠. 17%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 선거비까지 전액 보장받는 파급력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제가 밖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최소한 조금이라도 원내 진출에 성공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소나무당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에 선고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랑 비교하면 사실 뭐 저런 말이 이해는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이 구속돼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도 않고 또 출마한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애둘러 불만을 표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거론하는 야권에 대해선 과연 또 탄핵을 했을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대안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정권 실정의 반사 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이냐는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레임덕의 증거, 정청래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의 석유가스 가능성에 대해서 깜짝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네. 그 브리핑이 바로 레임덕의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팀의 시추공 성공 확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지 않습니까? 20%.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하는 거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 배제하지 않을 수 없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직접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석유야, 가스야 좀 나와라, 나와. 안 나오면 골로 가는 거죠. 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입니다. 뭐가 심각하게 고약하다는 거죠? 일단 앞서 직전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요즘 국회 원구성을 가지고도 또 서로 특검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우고 맞습니다. 있죠. 나 의원 야당이 연속 특검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원구성에서도 수대로 밀어붙인다면서 의회 독재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참 고약해도 아주 심하게 고약한 야당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본인들이 이제 수가 많으니까 수대로 힘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거든. 아, 끔찍합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놓고도 지금 뜨겁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특검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오늘 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해외 순방 비용과 기내식비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 내역과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 결국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전국은 한층 더 꼬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 모습은 아닐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프리카 48개 나라 대표가 참석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개최한 다자 회담인데 핵심 광물 수입을 그동안 중국에만 의존하다 보니 문제가 많았죠. 이번 기회에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협의체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이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협의체 한 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공동주재국인 모리타니 대통령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과 인프라 협력 등 MOU 34건과 국가 간 조약과 협정 12건도 체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청와대 상춘제에서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과 판소리를 보고 오찬을 함께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아프리카 대화의 수준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정상 차원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대왕고래, 명태, 오징어. 갑자기 웬 바다 생물들이냐고요? 정부가 시백 가스전 프로젝트에 붙인 이름들입니다. 보안을 위해서죠. 이 중 가장 넓고 또 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대왕고래 지역인데 이미 시추선 계약도 맺었고 연말이면 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한 거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엔
정부 5개월간 이미 재검증도 다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후보지로 7곳이 있고 그중 가장 유력한 곳 비밀 프로젝트명이 대왕고래로 파악됐습니다. 예상 자원량이 많고 성공 확률이 높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 가장 먼저 탐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7곳 후보지 모두 극비 철통 보안을 위해 명태, 오징어 등 해양 생물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모두 6-1 광구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에서 40km에서부터 100km 사이에 있는 지역에 저희가 7개 유망 사이트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1차 시추 자체는 그 7개 사이트 중에 성공률과 자원량을 감안해서 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시추 전문 기업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지난달 계약을 맺었고 시추선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8년 건조한 웨스트 카펠라로 12월부터 40일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지만 정부는 지난 5개월간 충분히 재검증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2월에 전문 기업에 의뢰를 한 거고요. 1차 결과를 작년 연말에 저희가 받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또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재검증 절차를 거쳐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원량을 추정한 외국계 전문기업 액트지오의 실체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립자 빅토르 에브루 박사가 내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해병 사건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최해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시기를 전후로 10차례 이상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당시 여당 간사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서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방해될까 안 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전화. 당시 신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기자회견을 한 날인 지난해 8월 11일을 언급하며 그전까지 개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는 8월 11일 이전에 신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8일까지 13차례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최해병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회수해온 시점과 맞물립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날로 알려진 7월 31일을 전후로도 5차례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위원회가 8월 21일 열렸던 만큼 신 장관이 통화한 날짜를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신 장관이 당시 현안을 위해 이 전 장관과 통화했으며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선 통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을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요. 현지호 기자입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답변을 두고 법조계의 시각은 비슷합니다. 김 여사의 소환 필요성을 광곡하게 전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총장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법 절차상 김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1부는 고발인 조사를 끝낸 뒤 곧바로 최재형 목사를 2차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담당하는 반부패 2부는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항소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소환조사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수사팀 모두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이 이뤄져 수사 연속성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여사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할지 대면 조사를 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 총장의 의중을 두고 검찰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게 넉 달 전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 수리된 건 한 건도 없죠. 오늘부터 각 병원이 사직서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이제 그만 돌아오고 떠날 전공의는 떠나라 이겁니다. 정부는 복귀만 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전분이 취직도 문제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묵묵히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소속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을 주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길도 터준 겁니다. 전공의들에게 부과했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도 없던 일로 했습니다. 복귀하면 면허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각종 구제책도 내놨습니다.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7대 사항 중 증원 백지화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입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수차례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가 급격하게 유턴한 점과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선 대학 총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총장들은 처음 협의체를 꾸리고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가 병원장들의 요청을 받고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한 만큼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이른바 큰 싸움을 실행할 분위기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교수님들께서도 기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큰 싸움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협은 오늘부터 나흘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주말쯤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 시기와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파업 찬성률이 높게 나온다 해도 실제 파업 참여율로 이어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동네 병의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장기전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집단 행동이 결정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 과목의 외래와 수술을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의정 갈등 양상에 따라 다른 의대 교수 단체들도 총파업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어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점에 물건을 발로 차고 난동을 피우는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주한미군 소속의 군인이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건장한 남성이 골목에 서 있는 입간판을 밀치고 발로 걷어찹니다. 가게 주인이 따라와 항의하자 주차된 트럭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깨버립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10분쯤 20대 외국인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거리에서 난동을 피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그분이 계속 우리한테 막 화나가지고 우리 무서워가지고 심장 딸리고 그것 때문에 되게 겁이 났었어요.
난동을 피운 A씨는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황급히 달아났는데요.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20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주한미군 소속 병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소속 부대는 MBN 취재진에 현재 미국 군사경찰에 인계됐으며 한국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출근 시간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걷고 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돈을 줍겠다고 차를 버리고 내린 건데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한 사람이 차선을 가로지르며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로를 누비며 바쁘게 무언가를 줍습니다. 심지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차로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습니다. 고속도로에 1,000원, 10,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졌는데 이 돈을 줍겠다고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차도로 나온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장애물로 인식이 됐던 거죠. CCTV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폐를 줍고 있었던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도로에 남아있는 현금 3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한 시민은 8만 원을 주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왜 돈이 날렸는지 누구의 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인 건 분명하지만 도로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누가 주워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찾을 수는 없고 그분들이 주워갔으니까 내놔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출근 시간 일어난 소동에 돈이 떨어진 200m 구간에는 잠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안매장한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예방접종은커녕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질 않았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지난달 23일 이 마을에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자 아기를 이 나무 아래에 안매장한 사람은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SNS 오픈 채팅을 통해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마치 정식 입양 기간인 것처럼 미혼모를 도와주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아이를 키워달라는 미혼모가 연락해오자 경기도 동두천 자신들의 집으로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입양 기간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을 하신 거면은 저희가 따로 돈을 지급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형편이 넉넉지 않은 두 사람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예방접종은 물론 아기가 아플 때조차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안정적인 직업이 없습니다, 둘 다. 병원을 안 간 이유는 그 병원 데려가면 친모가 아니는 게 들키잖아요. 가장 컸고. 결국 아기는 입양된 지 2주 만에 숨졌고 포천의 친척집 주변 밭에 안매장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에서 발각됐습니다. 미혼모의 출생 신고는 있는데 예방접종 기록이 없다는 점을 의심한 대구 동구청이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아동학대치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아기의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제대로 조치도 사과도 하지 않아 국민들을 공분케 만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이 이 사건 가해자의 돈줄을 파헤쳐보니 8천억 원대 불법 도박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뒤에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몰다가 칼부림까지 했던 남성도 관련이 돼 있었죠. 전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30대 운전자가 병원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아무 감정도 안 들고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안 느껴져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신모 씨는 재판부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제출한 반면 피해자와 유족에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추가 수사 결과 신 씨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은 2020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8,000명을 상대로 8,600억대 도박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해 9월 서울 강남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일명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의 운전자도 바로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으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두 사건 운전자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선물 투자를 대행해준다며 101명으로부터 돈만 뜯어낸 불법 리딩방 조직도 적발했습니다. 일당이 운영하던 불법 투자 리딩방 사무실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론 닫혀 있는데요. 3층 건물 전체를 쓸 정도로 대규모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61명과 불법 리딩방 관계자 30명을 비롯해 9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 유통하던 형제가 적발됐습니다. 무려 150만 정, 160억 원어치에 달하는 역대 최대 물량인데 그래서일까요? 식약처가 약과 제조 장비는 물론 토지 몰수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여기 제품 다 있다. 전남 무안의 한 창고 내부에 다양한 종류의 약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타정기, 정제기, 포장기 등 전체 제조 공정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공장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가짜 치료제는 총 150만 정, 160억 원어치에 달하는 양입니다. 2009년 특별사법경찰 운영 이후 최대 물량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던 60대 형제 2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을 통해 가짜 약을 유통하다 약 4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이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보시다시피 포장과 제품 모두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안전성과 효과성은 전혀 담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의료진은 경고합니다. 혈압이 심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동맥 같은데 출혈, 시신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청각, 듣는 청신경들이 심각한 손상을. 식약처는 약과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토지 몰수까지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제조 공장 전체에 대해서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소 2곳에 대해서 이미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압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동정정가가 여러 차례 있는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아동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화학적 거세와는 달리 성 기능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물리적 거세를 강제하는 건 미국에서도 이번이 처음인데 여성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성폭행범에게 간호사 출신의 피해자가 물리적 거세라는 사적 안갚음을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법원은 지난 4월 이미 한 차례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한 바 있지만 당시엔 피의자가 화학 거세와 물리 거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법이 시행되면 이런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환을 외과적 수술로 드러내는 영구적 거세는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Evidence shows that the certainty of punishment rather than its severity deters crime. 체코와 카자흐스탄 등 일부 나라에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죠. 이번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이 미국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부인 손을 잡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15분 뒤 73번째 생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For 6 years, I have been the target of the unrelenting Trump attack machine, shouting, "Where's Hunter?" Well, here's my answer. I am here.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때 아들이 보여준 회복력과 강인함이 자랑스럽다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거센 반격에 나섰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탈세 혐의도 거론하며 아버지 바이든과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Our investigation has produced significant evidence suggesting President Biden knew of, participated in, and benefited from his family's cashing in on the Biden name.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는 대선 변수로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 공세를 펼쳤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차남이 유죄를 받게 되면 수세로 몰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天安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 지 딱 35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더 심해진 감시와 통제로 추모 행사는 열 수가 없었죠. 과거 추모 행사가 열렸던 장소는 일찌감치 친중 단체들이 사용권을 선점해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허공에 글씨를 씁니다. 8964.天安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1989년 6월 4일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홍콩 경찰들이 달려와 이 남성을 체포해 갑니다. 매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렸던 추모 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All activities by any person must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law. No activities that contravene the law should take place. 중국 본토 역시天安门 근처는 이미 며칠 전부터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관련 검색이 원천 차단됐습니다. 对于上世纪80年代末发生的那场政治风波，中国政府早已经有了明确结论。 반면 해외에서는 추모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대만으로 망명한 홍콩 예술가 케이시 웡 씨는 중국과 홍콩에서 금지곡이 된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했습니다. Back in 1989, June 4th, I was studying abroad and I was washing my clothing, and there's a television at the ceiling. And then I saw a guy blocking a row of tanks. 또 미국과 영국, 일본 등지에서도天安门 시위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6주 동안 진행한 인도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앞서면서 모디 총리의 3연임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져 과연 투표율이 높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6억 4천만 명의 투표에 참가해 세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개표소에 모인 사람들이 우편 봉투를 열어 투표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권자들은 TV 앞에 모여 개표 결과를 지켜보기도 하고 거리에 나가 지지자의 이름을 외칩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된 인도 총선이 끝나고 개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This is a historic moment for all of us, for the nation as a whole. 출구조사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권 연합이 예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률 8%에 달하는 경제적 성과가 승리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हम हैं मोदी जी का परिवार, हमारे लिए मोदी जी पूजनीय हैं क्योंकि मोदी जी की योजनाओं का लाभ हम जैसे निर्धन और गरीब परिवार के लोगों को मिला है.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인도 역사상 두 번째로 3년임이 유력합니다. 인도 총선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변수로 예상됐지만 유권자 9억 7천만 명 중 6억 4,200만 명이 투표해 세계 최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हमारे यहाँ हम चाहते हैं कि ऐसी सरकार हो जो गरीब आदमी के लिए अच्छी तरह से समझे और सोचे. बच्चे पालने भी भारी हो रहे हैं.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 관리위원들이 사망하면서 다음 총선은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사용한 흉기도 확보를 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65살 박학선으로 체포 직후 촬영된 머그샷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첫 신상공개입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습니까?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직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사건 13시간 만에 서울 남태령역 인근의 계곡에서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어제 사건 현장에서 2km쯤 떨어진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박 씨의 신상 정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3일까지 공개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사과와 배가 끌어올렸던 소비자 물가가 여름 과일이 나오면서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수박이 한 통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자 상승세가 주춤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가공식품이나 공공요금 등 물가를 들어올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잘 익은 수박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탐스러운 제철 과일인데다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선 6kg 수박 한 통이 만 원대입니다.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생산량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사과하고 배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손이 안 가는데 수박은 어느 정도 금액도 낮아서 제가 손쉽게 가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전달보다도 오름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수박과 참외 등 여름 과일이 본격 출하되고 오이와 풋고추 등 채소 가격도 진정된 데 따른 겁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이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농축수산물, 섬유제품 등에서 상승폭이 축소하여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번 달 들어 초콜릿과 콜라, 사이다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하반기에 가스료나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일류 28종의 할당 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했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채소 가격이 다시 뛸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해 투자를 종용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렸었는데 이 범죄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명 배우를 일반인 유튜버로 위장해 대박난 투자 방법을 소개하는 수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모습을 영상에 담은 한 여성. 하루 일상을 담아내는 평범한 브이로그 영상인데 해당 유튜버 채널에 들어가 보니 부동산 펀드 등을 소개합니다. 8시간마다 원금의 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함께 투자하자고 강조합니다.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191일 동안 번 수익은 무려 3억이나 됩니다. 거래량이 많아질 때 이용자들이 받는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SNS 채팅방을 개설하고 시청자들이 질문하면 직접 답변까지 해줬는데 해당 유튜버는 사실 고용된 배우였습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수익을 얻는다고 막 하니까 저녁 늦게도 새벽에도 계속 1대1로 그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 거래 내역서도 다 보여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는 15건, 피해 금액은 5억 원이 넘고 유튜브를 보고 투자한 10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중도 환매할 경우에는 90%까지의 중도 환매 수수료를 만기까지 보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 인지가 늦어져서 금감원은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면 반드시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2024 매경 컨택 포럼이 신의 영역으로의 도전, 새로운 태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늘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은 전 세계가 수소 핵융합을 통한 인공태양 기술을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전남 나주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가 다음 시즌 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새 유니폼 광고에 주장이 빠질 수 없겠죠. 따끈따끈 새 옷을 입은 캡틴 손의 연기. 오늘의 장면에서 확인하시죠. 하루하루 햇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망종인 내일은 이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치솟아 기온만 놓고 본다면 8월 초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과 경북, 호남 내륙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속 시간은 짧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31도, 춘천과 대전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29도, 창원이 27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